어쨌든 우리 한대 교수님 그 정년 퇴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대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뇌혈관 외과 학회를 시작해 주셨고 또 발전을 주도해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세계신경학회를 유치하는 데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존경하고 또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내내 건강하시고 우리 혈관학교 발전을 계속 주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톨릭 의대 김달수입니다. 오늘 한림대학의 오세문 선생님 모시고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은 인트라크래니얼 이스케믹 스트로크에 대한 매니지먼트인데 역시 우리 국내에서 이 분야에 3명의 익스퍼트를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신경과 선생님을 모셨고 두 번째는 또 신경외과 선생님 모셨는데 처음 제가 진행을 맡고 두 페이퍼는 오세문 선생님께서 진행하시고 마지막 패널 디스커션이 또 있습니다. 권옥희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처음 페이퍼는 매니지먼트 오브 인트라크래니얼 스테노시스인데 지금 프레젠테이션은 서울 아산병원의 권순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권순옥 선생님은 여기 보니까 우리 인트라크래니얼 그 스테노시스에 대한 페이퍼를 아주 많이 쓰셨는데 더욱이 인터내셔널 저널에 더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이토솔 가지고 한 그 여러 가지 그 클리니컬 스터디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인베스티게이터에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울산대학교 아산 메디컬 센터의 뉴럴로지의 부교수로 계십니다. 권선욱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주로 메디컬 매니지먼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우선 이제 한 케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여자 환자가 저희 병원 내원하기 몇 개월 전에 오른팔 위크니스와 클럼지니스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검사는 자세히 안 하고 아스피린을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 병원 내원하기 직전에 라이트 암 위크니스가 다시 재발해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먹던 중에 이제 재발한 스트로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증상이 발생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디퓨전은 시행하지 않고 T2 웨이트와 MRNG로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 시행했던 T2 웨이트드 T2 웨이트드 MRI에서 보시면은 보도전 에리어의 크로닉 이스케믹 리전들과 그 다음에 암 위크니스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병변들이 의심되는 게 조금 있었고 그러면서 시비한 레프트 MCA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디셔널하게 바젤 아트리에 이제 시그니피컨트 스테노시스 있는 걸로 봤고 이런 스테노시스를 우리가 이제 이 인트라크래니얼 포션에 있는 스테노시스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트라크래니얼 스테노시스는 물론 동양에서 그 프로포션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연구된 보면은 전체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30% 이상이 이제 인트라크래니얼 스테노시스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코케이시안들에서는 그 인시던스가 훨씬 더 낮은 걸로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시그니피컨트한 포션에서 인트라크래니얼 스테노시스에서 스트로크가 발생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인트라크래니얼 스테노시스의 예후는 어떠냐 하면은 이 프랑스 연구 그룹에서 그 프랑스 같은 데는 우리나라만큼 인트라크래니얼 스테노시스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환자는 아니지만 102명의 심토마틱 스테노시스 환자들 대상으로 롱텀 아웃컴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하고 나서 평균 2년 동안에 스테노시스가 있던 에리어에서 40% 정도의 스트로크 리커런스 레이트를 보였다라는 걸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독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물론 그 이벤트 레이트는 더 낮지만은 하지만은 한 1년에 10% 이상의 스트로크를 리커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심토마틱군과 에심토마틱군도 비교를 했는데 에심토마틱군은 심토마틱에 비해서 그 스트로크 리커런스 레이트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스테노시스 정도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스페인 그룹 연구들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은 물론 그 스트로크 리커런스 레이트는 굉장히 베어리에블하지만은 1년에 10% 이상의 하이 리스크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인트라크래니얼 스테노시스 있는 사람들은 코로너리 이벤트 레이트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바스큘러 데스도 잘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 아산병원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2003년 1년 동안 내원한 이스케믹 스트로크 환자들 중에 약 절반 이상이 인트라크레니얼 스턴시스가 MRNG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특히 아세로스크로시스 리전만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익스트라크라이니얼 즉 익스트라크라이니얼 카로티드나 버테브럴 아트리에 비해서 인트라크라이니얼 아트리 리전 있는 사람들이 2배 이상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스피린 먹던 사람에서 인트라크라이니얼 스턴시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스트로크 리커를 했는데 그럼 이 환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100mg인데 용량을 올리느냐, 클로피도그렐로 변경을 하느냐, 클로피도그렐이나 실로스타지오를 애드온 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어베일러블하지는 아그레녹스를 쓰느냐, 아니면 와파린을 쓰느냐, 스탠팅을 하느냐인데 이 당시에 우선 안티코아귤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연구들에 의하면 인트라크레니얼 스턴시스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경우에 아스피린 주는 군에 비해서 더 좋았다는 리트로스펙티브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된 프로스펙티브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보시면은 아스피린 준군과 와파린 준군의 그 프라이머리 이벤트 엔드포인트 즉 바스큘러 이벤트 레이트는 전혀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와파린 준군에서 사망률이 더 높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와파린 준군이 해모리지도 더 많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연구는 중간에 종료되었고 따라서 인트라크레니얼 스턴시스에서 그 리스크가 높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것이 보탬은 안 되는 것 같다고 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넌 카디오 AFib로 인한 스트로크, 이스케믹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이 월등히 우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논 카디오 엠볼릭 스트로크에서는 와파린하고 아스피린 비교했을 때 그러면 그래도 와파린이 우세한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즉 양쪽 군에서 이벤트 레이트 차이 없고 특히 이제 물론 익스트라크레니얼 아트리 아세로스크로시틱 디지즈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은 라지 아트리 디지즈가 있는 군에서 보면은 와파린 군이 아스피린 군에 비해서 이벤트 레이트를 전혀 낮춰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은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약을 쓸 것인지 다시 한번 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인트라크레니얼 스턴시스가 있는 군에서 그 스트로크라는 메커니즘이 어떤지부터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MC의 CBS 스턴시스 있는 환자인데 보면은 파이알텔 때 이제 배자경글 에이리어에 임팍이 있고 이건 퍼포레이트 에이리어지만 그 어디셔널하게 이제 코텍스에도 이제 스캐터드 리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MC 스턴시스 환자에서 역시 보면 베이잘 퍼포레이트 에이리어랑 이와 함께 이제 코티칼 에이리어에 조그만 임팍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유주얼 패턴들이 거의 비슷한 많은 환자들에서 이렇게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임팍 패턴이 그러면은 카드 엠볼리즘 때문에 MC 오클루전 된 환자랑 MC 스턴시스 때 비교된 연구들을 환자랑 그 임팍 패턴이 다른지를 우리가 비교해 봤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카드 엠볼리즘 같은 경우는 싱글 라지 임팍이 더 많았고 하지만 MC 디지즈가 인해서 스트로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퍼포레이팅 에이리어 그러니까 즉 우리 배자경걸이나 코로나 라디에이터 임팍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시비한 스턴시스일수록 코텍스에 멀티플 임팍을 동반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멀티플 임팍이 생기는 것에 유념을 두고 우리가 아테로스크로시스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스트로크가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테로스크로시스가 있으면은 그것이 점점 진행하다가 어떤 시점에서는 플라크와 럽처가 됩니다. 이 플라크와 럽처가 되면은 그 지금 엔도셀륨 아래에서 감춰져 있던 그 플락 머티리얼들 즉 이제 리피드라든지 이런 굉장히 스럼버진행한 머티리얼이 노출이 되면은 플레이티드 액티베이션 되면서 어그리게이션 됩니다. 운이 없으면 완전히 혈관이 꽉 막혀서 심한 스트로크를 발생하거나 하지만 꽉 막지 않더라도 디스탈 엠볼리즘을 유발해서 뇌경색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기전에 의해 가지고 뇌경색 유발될 수가 있고요. 운이 좋으면은 이게 그냥 저절로 아무 이벤트 없이 힐링 프로세스를 거쳐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사이클을 밟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인트라크레니얼 스턴시스 환자들이 이벤트가 없더라도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볼리즘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엠볼리즘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인트라크레니얼 스턴시스가 있는 경우에 임팍 패턴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페니트레이트 아트리, 퍼포레이트 아트리를 스턴시스가 막아가지고 생길 수 있는 그 퍼포레이트 아트리 테리토리 임팍션이나 아니면 아트리 투 아트리 엠볼리즘, 그다음 플락 럽처가 되고 나서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코로나이탈 럽처 스롬보시스가 있고 그다음에 스턴시스가 심하면서 디스탈 헤모다이내믹 페일리어 유발해서 헤모다이내믹 임팍션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아트리 엠볼리즘은 이 지금 임팍 패턴을 봤을 때 굉장히 흔한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TCD를 하면은 TCD에서 마이크로 엠볼릭 시그널이라는 걸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이크로 엠볼릭 시그널은 심토마틱이든 에이심토마틱이든 그 카로티드 스테노시스 있는 사람들한테서 흔히 관찰되고 있고, 이렇게 마이크로 엠볼릭 시그널이 관찰되는 그런 카로티드 스테노시스는 그 나중에 스트로크 리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많은 연구들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TCD를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하면서 굉장히 하이 피치의 트랜지언트 짧은 삑 소리가 나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히츠라고 이야기하고, 요것이 이제 마이크로 엠볼리즘의 전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TCD 모니터 하면 이게 이제 엠볼리즘이 날아가는구나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런 엠볼리즘은 카로티드 스테노시스 이외에도 MC 스테노시스에도 관찰된다는 게 오래전부터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마이크로 엠볼릭 시그널은 MC 스테노시스가 심할수록 더 잘 관찰된다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중국 그룹에서 발표했습니다. 즉 TCD에서나 아니면 mRNG에서 관찰된 정도의 익스텐트에서 심하면 심할수록 마이크로 엠볼릭 시그널이 더 잘 관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엠볼릭 시그널이 있는 경우에는 MC 스테노시스에서도 이렇게 리커런트 이벤트 레이트가 더 높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마이크로 엠볼릭 시그널을 줄여주면은 그러면 스트로크 리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로티드 아테리 스테노시스에서는 이런 마이크로 엠볼릭 시그널을 줄이는 임상 연구가 있었습니다. 즉 그 카로티드 스티비어스 스테노시스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이크로 엠볼리즘 모니터링 해봤을 때 엠볼리즘 있는 경우에 아스피린만을 준군하고 아스피린 플러스 클로피도글 콤비네이션을 준군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두 가지 약제를 썼는 경우에 이제 쓰고 나서 직후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 엠볼릭 시그널이 크게 감소했고, 이 환자분들에서 클리니컬하게도 이벤트도 더 적었던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엠볼릭 시그널이 있고 이런 엠볼리즘을 막는 데는 이런 아스피린 모노테라피보다는 플라빅스 콤비네이션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환자한테서는 그래서 플라빅스를 에드온해서 이제 팔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아스피린 더하기 플러스 클로피도그럴 콤비네이션은 이제 코로너리 디지즈에서는 아주 파퓰러 메소드입니다. 왜냐하면은 언스테이블 코로너리 이벤트가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아스피린 모노세라피에 비해서 콤비네이션을 했을 때 1년 후에 이벤트 레이트를 20% 감소시킨다는 게 관찰이 됐었고, 이런 경우는 스트로크 있었던 환자들에서도 컨시스턴트하게 더 감소시켜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인 비슷한 연구에서도 보면은 역시 27%를 줄여주기 때문에 코로너리 스텐트를 하고 나서는 이 콤비네이션을 하는 것이 보통 파퓰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임팍에서도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2004년도에 발표된 매치 연구라는 것에서 보면은 보면은 아스피린과 플라빅스 모노세라피랑 아스피린 플러스 클로피돌 콤비네이션을 했는 환자분을 비교를 했을 때 양쪽 군에서 1년 반 동안 팔로우했을 때 이벤트 레이트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콤비네이션 군이 조금 더 낮기는 낮지만 큰 차이는 없었고요. 하지만은 보면은 그 지금 이제 라이프 스트레트닝 블리딩이 시그니피컨트하게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스케믹 스트로크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콤비네이션을 쓰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다른 카리스마 연구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콤비네이션이 블리딩 리스크를 더 올리는 걸로 관찰이 됐고, 하지만 이벤트 레이트는 줄이지 않고 콤비네이션을 블리딩 리스크를 더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은 조심스럽기 있기 때문에 그 이스케믹 스트로크 있었던 사람들한테서는 조심스럽게 그 콤비네이션을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콤비네이션 하지 않는 것이 레커멘데이션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코로너리 스테노시스가 있는 사람들에서 코로너리 마이오카디아 임팍이 생기는 것처럼 혈관이 럽처돼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런 메커니즘도 흔히 관찰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이런 이제 플라크 럽처가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는데, 이런 이제 카로티드 스테노시스가 있는 사람들 초음파를 해보면 플라크 럽처가 잘 일어나는 것이 그 파이브러스 KB라는 거 해서 그거 엔도셀륨 라이닝처럼 붙어 있는 그 부분이 얇은 경우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어가 굉장히 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폼셀이 지방질이 굉장히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플라크 럽처가 잘 일어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플라크
그렇지 못한 그렇지 플락 럽처 잘 안 일으키는 모양으로 바꾸는 걸 플락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스타틴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트라크라니얼 스테노시스에서 이제 리피터와 같은 스타틴을 쓰는 것이 도움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입증된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트라크라니얼 스테노시스에 대해서 플락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이론을 제기한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기는 하지만은 이제 스타틴 같이 리스크 팩터를 잘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인트라크라니얼 스테노시스 자체가 진행하는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은 그 MCS 스테노시스가 있던 사람들한테서 그 스트로크를 이제 그 TCD를 통해 가지고 팔로우업을 해보면은 스테노시스 자체가 프로그레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레션은 하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 리커런스를 이제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레션이 있었던 군하고 없었던 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클리니컬 이벤트가 지금 이제 없었던 군에 비해 가지고 월등히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 연구는 이제 스페인 그룹인데 중국 그룹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그 인트라크라니얼 MCS 스테노시스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팔로우업을 했을 때 짧은 기간 6개월 동안 TCD를 통해서 그 이제 지금 이제 스테노시스 정도가 그냥 변화가 없는 사람, 좀 좋아진 사람, 더 나빠진 사람 봤을 때 나빠진 사람들 중에 한 40% 정도가 프로그레션 스트로크 클리니컬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군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트라크라니얼 스테노시스가 심토마틱 스테노시스 있을 때 이것이 프로그레션 하면은 스트로크 리커런스 레이트가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토마틱 앞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인트라크라니얼 스테노시스가 있다 하더라도 심토마틱 뇌졸 중유발했던 병변하고 그냥 우연히 MRNG에서 관찰된 병변하고 아웃컴이 많이 다른 것을 이제 일부 연구에서 발표했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증상이 있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프로그레션 인트라크라니얼 스테노시스의 진행을 막아주는 것이 좋은 메소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료들과 함께 연구를 하나 디자인했습니다. 즉 아스피린 모노세라피 인트라크라니얼 스테노시스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를 모아서 처음 MRNGO를 찍고 환자를 등록한 다음에 아스피린만 준 군하고 아스피린과 그 다음에 슬로스타졸이라는 약물을 컨비네이션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환자를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팔로우업했을 때 지금 연구 목적은 슬로스타졸을 투여한 군이 그 스테노시스가 덜 진행할 것을 기대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MRNGO로 했는 연구를 볼 때 그 아스피린 모노세라피에 비해서 두 가지 약제 플레타를 같이 줬을 경우에는 그 지금 본 프로그레션 레이트가 아스피린 모노세라피에 비해서 월등히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인트라크라니얼 스테노시스 있는 군에서 그 약 두 가지 특히 아스피린 플러스 슬로스타졸을 컨비네이션하는 것은 도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앞에 보면은 두 가지 이스케믹 스트로크 있었던 환자들한테서 그 두 가지 특히 클로피도그랄 컨비네이션을 하는 것은 더 블리딩 리스크만 있고 그 다음 베네피트 없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그러면은 이 실로스토졸은 괜찮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로스토졸이라는 약물은 포스포다이에스트레스 이니비터라고 클로피도그랄하고 좀 다른 계열의 약물입니다. 이제 그와 비슷한 약물이 이제 프로센틴 혹은 다이피레다민 약물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ESPS2라는 연구 이제 오래된 전에 발표된 연구인데 보면은 그 아스피린 요거는 이제 그 아무 약을 안 준 환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다이피레다민만 준 군, 아스피린만 준 군,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준 군을 봤을 때 그 스트로크 발생이나 카디오 카롯 발생률이 아무 약을 안 준 군에 비해서 당연히 아스피린이나 다이피레다민 약물을 준 군이 더 그 발생률을 줄일 수 있었고 두 가지 약제를 같이 투여를 하였을 때 즉 플라세보에 비해 가지고 월등히 스트로크 리커런스 레이트를 줄여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이제 약 10년 뒤에도 다시 또 재현이 되는데 그 아스피린 모노세라피를 하거나 아니면 모든 스트로크 환자를 대상으로 다이피레다몰을 같이 준 군을 비교를 했을 때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썼더니 이벤트를 더 20%나 추가로 감소시킬 수 있는 걸로 관찰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이제 아스피린에다가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쓰는 거가 물론
물론 더 강력한 항혈소판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은 대신 반대급부로 블리딩 컴플리케이션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컨선도 많이 오히려 늘리지 않는 것을 이제 여기서 관찰될 수 있는데 이런 컨선도 없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저희 연구 결과에서도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이 아스피린에다가 플라타를 추가했을 때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포스포다이스 이니비터가 계통은 컨비네이션을 하더라도 이런 블리딩 컴플리케이션 별로 증가시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아스피린 플러스 클로피도그렐을 이제 뇌에서 처방하고 다시 병원 처방을 하고 환자를 돌려보냈더니 7일 후에 환자가 갑자기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이제 MCS 스테노시스 때문에 이제 리커런트한 라이트 암 위크니스 있었는데 당시에 그 스텐트를 할 것이냐 CVS 스테노시스기 때문에 메디컬 트리트먼트 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7일도 응급실을 내원했을 때 환자가 라이트 암 위크니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컨퓨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MRI를 시행을 했습니다. MRI를 시행했더니 그 옥시피탈 로브와 양측 세레벨름에 지금 아큐트 임팍션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MRNGO 보면은 그 바질라 아트리 플로우가 관찰되지 않아서 이머전스로 지금 이제 그 스트롬볼라이시스를 하기 위해서 NGO를 들어갔고 NGO에서 보면은 레프트 버테브라가 메인 아트리 같은데 레프트 버테브라 디스탈 포션 앞에서 제가 처음 MRNGO 보여주셨을 때 그 시베 스테노시스 바질라 아트리더 시그니피컨트 스테노시스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꽉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 아트리얼로 지금 UK를 투여를 하고 나서 디스탈 바질라 아트리 플로우가 이제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이 환자 증상이 이제 좀 나아지기 시작해서 일단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아직도 그 레지달 스테노시스가 남아 있고 이제 루미널 이렇게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이 약만 쓸 것인지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는 스텐팅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같아서 스텐팅을 이제 시행을 했고요. 다시 환자 증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스텐팅을 하고 나서는 앞으로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제 그 MCS 스테노시스가 있거나 아니면 카로티드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추후에 어떤 약물을 쓰는 것이 가장 이벤트 레이트를 줄여주는지 대한 이제 연구는 없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로너리 스텐팅 결과 연구 결과를 빌려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너리 스텐팅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비교해봤을 때 안티코아귤레이션에다가 아스피린을 같이 준 군, 아스피린 플러스 티클리드를 같이 준 군, 그 아스피린 다이플라빅스를 같이 준 군, 그 다음에 이제 로딩했는 분을 이렇게 쭉 비교를 이제 여러 가지 비교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블리딩 쭉 비교를 해보면은 그 아스피린이나 티클리드를 요 중군이 부작용 발생률이나 클리니컬 이벤트가 가장 낮았던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스피린에다가 스텐트 하고 나서 어떤 약을 더 추가하는 것이 좋은가를 봤을 때 역시 이제 그 티클리드는 부작용 발생률이 높아서 그런지 클로피도그렐을 애도하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스피린 플러스 클로피도그렐을 지금 하는 거 약제를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신경외과 선생님들도 이제 카로티드 스텐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카로티드 스텐팅 후에도 지금 우리 보통 이제 아스피린 플러스 클로피도그렐을 많이 쓰는 거가 이런 이제 코로너리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를 이제 빌려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너리에서는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플라타를 더 추가하는 이제 한 수를 더 쓰고 있죠. 왜냐하면 코로너리에서는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인 거 전혀 염두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너리 하고 나서는 이제 퍼큐텐스 코로너 인터벤션 하고 나서는 이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는 아스피린 플러스 클로피도그렐인데 하지만은 이제 조금 더 욕심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라타를 애드온한 거랑 두 가지 약제만 쓴 거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 연구를 했을 때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썼을 때 이벤트 레이트는 비슷하지만 리스턴시스 레이트를 줄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이 리스크인 경우는 일시적으로 세 가지 약제를 쓸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트라크레니얼 스테노시스는 리커런스가 굉장히 높은 거고 그다음 리스크 팩터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디컬 매니지먼트가 현재
주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약제 선택을 하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스테노시스의 프로그레션 막아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케이스에 약제를 엔티플레이트 많이 쓰는 유로선이 많은데 우선 질문 한 두 분만 받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문. 예. 그 스트로크 예방하는데 두 가지 약물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실제로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 묻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저널에 보면 스타틴의 그 작용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임상적으로 지금 써야 되는 문제. 그러면 그 다음에 비타민 B12 치료도 지금 프리베이션 된다고 독일 그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것이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지. 먼저 비타민 B1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12 이외에도 폴릭 애시드라든지 멀티바이타민 트리트먼트가 스트로크나 코로너리 이벤트를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라지 트라이얼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연구들에 보면은 지금 경미하게 코로너리 이벤트는 전혀 줄여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 경미하게 스트로크 발생률을 다소 줄이는 연구 결과들은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효과가 지금 이제 미국처럼 이제 아예 지금 시리얼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컴프로스트 같은 데다가 폴릭 애시드를 아주 보통 영양 상태가 좋은 환자들한테는 전혀 도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고, 그래서 바이타민이 지금 파퓰러하게 쓰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지낸 사람들한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대세인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스타틴은 아스테로스클로시스가 심한 환자들한테서는 반드시 지금 이제 중요한 약제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카로티드 플락이라 이제 리스크 하이퍼리피데미아 있는 경우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걸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이스케미 스트로크 환자들이 오면은 그런 리피드 레벨이 높은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면은 철저히 컨트롤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매니지먼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모든 환자한테 도움되느냐? 현재로서는 스타틴을 고용량을 쓸 때 블리딩 컴플리케이션 더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ICH 발생률이 다소 서구보다 높은 데서는 좀 더 조심을 무조건적으로 스타틴을 쓰는 것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인트라크라니얼 아테리 스테노시스에서 아까 아스피린하고 플라빅스를 같이 썼을 때 리그레션 하는 경우가 아까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런 메커니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플라빅스가 아니라 이제 실로사졸 플레탈입니다. 포스포다이에스트레이즈인데, 그게 포스포다이에스트레이즈는 포스포다이에스 인히비터가 스무스 프로레프레션 억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안틸리피딕 이펙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전으로 인해 가지고 아스테로스클로시스 프로그레션을 막아주는 걸로 돼 있고, 이런 거가 코로너리랑 인트라크라니얼 스테노시스에서 나 카로티드에서도 지금 관찰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건 동일한 기전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연주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대희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제 은사이신 한대희 교수님의 정년퇴임 기념 심포지움에서 제가 존경하는 김달수 교수님과 함께 코치를 하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건강이 있기를 기원드리고, 앞으로는 진료와 교육에서 조금 좀 저기를 좀 줄이시고 본인의 즐거운 생활을 위해서 더욱 많이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재는 서울대학교 오창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대희 교수님께서 읽어놓으신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교실의 세레브로바스큘러 디지즈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읽어놓으시고 갈아놓으신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에 대해서 아마 오창환 교수님께서 대학을 맡아가지고 계속 아마 발전시키는 그런 무거운 짐을 아마 메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또 신경외과의 세레브로바스큘러 디지즈 분야에서 앞으로 차세대 리더 중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오창환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서
스트로크 센터의 센터장 그리고 지금 신경과 과장을 맡고 계시고 특히 이스케믹 디지즈의 리바스큘라이제이션에 대한 많은 연구와 또 많은 치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연재도 이 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Surgical Treatment for Intracranial Ischemic Disease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감사합니다. 이제 앞쪽에서 우리 권순옥 선생님께서 인트라크라니얼 아테로스크lerosis 메디컬 트리트먼트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서지컬 트리트먼트 현재 어느 정도 스테이터스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에비던스 와이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마카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스케믹 디지즈의 서지컬 트리트먼트의 대상들은 굉장히 레어 케이스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비던스 와이즈 이런 걸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인터크라니얼 아테로스크lerosis 서저리는 크게 나눠서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서저리랑 디컴프레시블 서저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EIAB, 그러니까 SDMC 아나스토모시스로 대변되고 있는 EIAB와 엠볼렉팀을 잠깐 말씀드리겠고, 또 디컴프레시블 서저리 중에서는 크레니액토미에 대한 현재 EBM적인 증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도에 나왔던 아메리칸 스트로크 어소시에이션의 아큐트 스트로크 가이드라인입니다. 보시면은 리바스큘레이션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얼리 리바스큘레이션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는데 아직 인서피션트 데이터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 디컴프레시브 서저리는 상당히 지금 에비던스 레벨이 높습니다. 이거 우리가 명확하게 관심을 갖고서 조금 더 지금보다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SDMC 에나스토모시스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60년도 중반에 이미 보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70년도 중반부터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었다가 85년도에 사용이 폐기되었던 수술입니다. 근데 이 스터디에 대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크리틱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 스터디는 굉장히 잘된 유효한 스터디입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그 크리틱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중요한 것을 배웠던 그러한 스터디이기도 합니다. 이런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보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비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참여했던 연구센터 내에서 연구에 참여했던 수술 환자 숫자에 비해서 거의 4-5배 환자가 수술을 받으면서 연구에 등록이 안 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마일드한 스테노시스 환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리바스큘레이션 서저리 자체가 명확하게 이게 퍼퓨전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증명된 환자에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고려하지 않았고, 당시의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가 리센트 심통과 엔지오그래픽 스테노시스 내지 어크루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포스트 서큘레이션의 엔지오그래피도 리콰이어먼트가 아니었고 CT, MR은 물론 CT조차도 리콰이어먼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가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였던 게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마이너한 크리틱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보통 아큐트 어크루전이 생겼을 때 환자의 스트로크 리커런스 내지는 악화는 거의 일주 이내에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그 이후부터는 리커런스 레이트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 스터디 같은 경우는 리스턴트 3months 이내라고 그랬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6주 이후 또는 3개월 이후에 3개월 정도 시점이 돼서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시기 역시 가장 그런 어떤 시술을 요하는 시기를 벗어나서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레브럴 퍼퓨전 프레셔가 스테노시스 또는 어크루전에서 떨어지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퍼퓨전의 변화가 오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미저리 퍼퓨전 스테이지에 도달한 환자들이 퍼퓨전 장애로 인해서 상당히 높은 그러한 스트로크 리스크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진 세인트루이스 그룹의 결과 보고죠. 팩트를 가지고서 미저리 퍼퓨전 그룹과 노멀 퍼퓨전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미저리 퍼퓨전 그룹이 4배 내지 5배 정도 그 리커런트 스트로크의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미저리 퍼퓨전을 정상화시켜 주면은 스트로크 리스크가, 세컨더리 스트로크 리스크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 현재 바이패스 서저리를 하는 레셔널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지금 굉장히 기구가 발달되어 있지만 현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퍼퓨전 메저를 하고 있는 기구들의 능력이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계에서 얻게 되는 시그널의 세기하고 그 다음에 퍼퓨전의 관계를 보면은 그나마 팩트가 가장 직선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스펙트 중에서는 리간드를 IMP를 사용했을 때가 그나마 가장 센시티비티가 직선에 가깝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HMPAO나 ECD 같은 경우에는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낮은 기구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뭔가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퓨전 감소가 있으면서 그 스테이지가 변화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미저리 퍼퓨전 단계까지 와 있는 그런 스테이지에 달해 있는 환자들을 감별해내는 게 지금 무슨 필요한데, 이렇게 센시티비티가 많이 누워 있는 그 검사 방법을 가지고선 그러한 스테이징이 좀 더 어렵다는 걸, 불리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이외에 물론 지금 최근에 CT/MR 퍼퓨전이 있지만 CT/MR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밀한 티슈 퍼퓨전을 재는 게 아니라 인트로베스큘라 볼륨 및 플로우의 타임을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티슈 퍼퓨전과는 다른 수치가 나올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MR 퍼퓨전 같은 경우에는 퍼퓨전의 변화 양하고 우리가 얻는 시그널 사이에 넌 리니어한 코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걸 가지고서 퍼퓨전 스테이투스를 스테이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패트를 가지고서 코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 코스 스터디가 패트를 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트가 가장 이상적으로 퍼퓨전의 스테이징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패트를 썼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스터디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까지 데이터, 작년까지 데이터를 봐도 대개 리지스트레이션만 한 15년 내지 20년이 걸릴 정도로 좀 속도가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자체는 한 40% 정도의 리스크 리덕션이 바이패스 서저리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디자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너무 진행이 늦어가지고 저희가 과연 이 결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의 제트스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04년도에 이미 완료가 됐는데, 그리고 인롤 완료 후에 2년까지 팔로우를 한 거였고, 오가와께서 보내주셨던 그런 슬라이드인데, 실제로 이런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퍼퓨전이 떨어져 있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고, 사실은 여기에서도 인롤의 타겟으로 삼았던 환자는 베이설 퍼퓨전이 충분히 떨어져 있고 리저브 커패시티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 환자, 즉 아까 말씀드린 그 퍼퓨전의 스테이지에서 미저리 퍼퓨전에 해당되는 사람을 고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넌리니어한 커브를 고려해 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었던 그런 경우였는데요. 제트 스터디의 결과는 지금 영문 논문에는, 문헌에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4년이 지났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일본 논문 문헌에만 3차례 보고가 됐었고, 첫 번째 인터림 리포트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N 숫자가 좀 늘어나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은 결과를 보고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좀 의문이 가는 게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캐로티스티노시스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서저리는 시술상의 컴플리케이션의 버든을 감안해서 효과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서지컬 그룹에서 3명, 메디컬 그룹에서 11명에 대해서 p-밸류가 유의한 그러한 그 리스크 리덕션을 보이고 있는데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좀 아쉽고요. 아마 이런 걸 포함한 최종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저희가 바이패스 서저리에 대한 이 문헌이 유의한 가치가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저리 퍼퓨전 그룹 중에서 리센트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있어가지고 세컨더리 스트로크의 리스크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술의 컴플리케이션 버든을 줄이기 위해서 코모비디티가 있는 환자들은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은 1%에도, 그러니까 전체 아큐트 스트로크 환자의 아마도 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프로포션이 아주 스몰 서그룹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최근에 그 얼리 리바스피케이션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에는 캐로티드 엔데렉토미를 딜레이드로 시행하는 게 보통 인디케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3개월 후냐 6주 후냐 뭐 이런 식의 얘기됐지만, 최근의 레코멘데이션은 아큐트 스트로크 있는 환자에서 캐로티드 스테노시스는 가능하면 2주 내외까지 수술을 하도록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테노 오클루시브 리전이 있는 환자에서의 스트로크 리스크는 첫 스트로크 이후에 한 일주일 내가 가장 리커런스가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하면 이미 다 놓칠 사람 다 놓치고 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엔드아테렉토미도 그런 식으로 인디케이션이 되고 있는데, 리바스피 다른 이런 STMC 아나스토모시스에 대해서 그러한 언급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문헌을 보면은 한 80년대 중반까지 문헌에서는 리퍼퓨전에 의한 헤모리지 컴플리케이션이 많다는 문헌들이 있지만, 그 이후 문헌들을 쭉 모아보면은 실제로 STMCA는 로우 프로 바이패스이기 때문에 바이패스 이후에 헤모리지 컴플리케이션이 내추럴 히스토리에 비해서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급하게 진행되는 크레센도 TI 같이 이런 진행성 질환들, 그 다음에 그런 데서 효과가 좋고 이미 증상이 고정된 데에서는 별로 효과가 좋지 않은 걸로 돼 있고, 대개는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얼리 서저리에서 효과가 좋은 거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원체 케이스가 적습니다. 작년 JNS에도 한 9케이스 정도 가지고 리포트된 게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 한 5케이스 정도 해봤는데 3케이스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시행을 했는데 대개 한 반나절 이내에 뭔가 증상이 호전을 보이기 시작했고, 2케이스는 그냥 프로그레션이 멈춘 정도로 됐었습니다. 다른 환자의 악화는 없었고, 실제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디스페지아가 있었고 처음에 입원해서 좀 안정돼 있다가 디스페지아가 진행되기 때문에 스럼볼라이시스 시도했었는데 인터벤션 실패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퍼퓨전, 디퓨전에 명확한 미스매치가 있으면서 임팍이 거의 없었습니다. 디퓨전 MRI에서. 그래서 응급 바이패스 했었고 하고 한 9시간 후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완전히 정상화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아큐트 스테노크로스 리전 같은 환자에서 아큐트 스트로크 있을 때 리바스큐에이션은 얼리 서저리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수술하고 난 다음에 퍼퓨전 정상화가 됐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서큘레이션 EIAB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가 전혀 없고, 그래서 대리어 이거를 선호하면서 시행하시는 분들도 지금 몇몇 분들이 미국에도 계시고요. 또 그에 반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큰 시리즈들을 발표했던 선트나 차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보통 STMC 아나스토모시스 같은 경우에 모테러티 1, 2%, 모비더티 2, 4%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포스트 서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시리즈를 발표했거나 또는 풀 아나리시스를 했던 그런 결과를 보게 되면 모탈리티만 봐도 현저하게 높습니다. 보통 적어도 뭐 8배 내지 10배 이상 그렇게 높은 모탈리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일본에서 몇몇 유로서전들 같은 경우 상당히 낮은 모탈리티 보고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포스트 서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시저럴 모비더티 모탈리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이런 걸 아마 감안하면서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서큘레이션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실제로 리바스큐션 서저리는 퍼퓨전의 어떤 기준을 갖고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퍼퓨전 스터디의 기준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최근에 샤벨들이 발표한 이런 퀀터타티브 MR 엔지오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상 프로가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 스트롱 리스크가 높아지더라라는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아마도 포스트 서큘레이션에서는 리바스큐레이션 프로시저로 시행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현재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 에스티메이션 하고 있는 케이스가 한 2000년 초반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360례 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EIAB 중에서 애뉴리즘 한 25% 정도였는데 그 이전과 비교하면 매년 점점점 그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인루이스 그룹에서 그러한 위저리 퍼퓨전 그룹에서 스트롱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면은 아마도 스트롱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러한 의견들, 그런 것들이 촉진제가 된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심평원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2005년도에 191례의 바이패스 서저리가 보험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50례 정도가 모야모야였고, 애뉴리즘과 AST는 저희가 병명에서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미국과 비슷하게 한 20%, 25% 정도라고 그러면은 매년 한 100례 정도의 아테로스클로티ಕ್ 디지즈에 대한 EIAB가 국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아마도 최근에 학회 발표를 보면 케이스가 자꾸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시급하게 아마 에비던스 와이즈 그런 어떤 증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MCA 엠블렉토미 같은 경우는 더 케이스가 적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단일 시리즈 제일 큰 게 한 20례 정도 된 것들이 제일 큰 시리즈에 해당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했을 때 대개 리퍼퓨전이 70%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한 70% 정도에서는 정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직업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더라, 이런 정도의 보고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MCA 엠블렉토미 하는 환자들은 갑작스럽게 상당히 극단적으로 나빠지는 케이스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셀비지 프로시저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2케이스 했었는데 실제로 멀쩡하다가 엔지오그라피 이후에 엠볼릭 어크로전이 됐는데 스롬발라이시스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엠블렉토미를 했던 경우였는데, 그 완전히 헤미프레지아에서 그 풀 리커버리 보이는 그런 아주 좀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디컴프레시브 서저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입증이 잘 돼 있고 좋은 프로시저입니다. 특히 이제 이거에 있어서 EBM 관점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프루프는 작년도에 나왔는데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에 대한 풀드 아나리시스가 결정적으로 이 수술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보통 이제 공감대를 이루는 거는 라이프 세이빙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과연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48시간 이내에 일찍 시행했을 때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좋게 한다고 그러는 그러한 좋은 에비던스가 나왔습니다. 보통 타이밍 오브 서저리는 최소한도 허니에이션에 도달하는 그런 나쁜 상태가 도달하기 전에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이전에 수술했던 것과 이후에 수술한 것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임으로 기준했을 때는 대개 심통 온셋에서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에 수술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모탈리티도 거의 30% 정도 감소되고, 마셀 인덱스로 보는 모빌리티의 어떤 크라이테리아도 거의 2배 정도 호전되는 그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렇게 허니에이션까지 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조기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모든 아큐트 인팍션 환자를 수술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다른 인디케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인디케이터로서는 보통 임팍 볼륨이라든지 또는 미드라인 시프트의 정도 또는 NIH 스트로크 스케일 같은 임상적인 환자의 척도,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은 환자가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미리 수술을 하는 게 환자의 펑셔널 그레이드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예전에는 그 로벡토미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로벡토미를 했을 때 펑셔널 임프루먼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나와 있고, 가능한 한 와이드 크레니액토미를 해주고 듀라플라스티 해주고, 특히 템포럴 로브 쪽에 디컴프레션을 많이 해주는 것 정도가 좋은 그 펑셔널 리저트를 낳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요약해 보면 리바스케이션 서저리 같은 경우 안테리어 서큘레이션에서 현재 잠정적인 인디케이션은 크로닉 미즈리 퍼퓨전이 있으면서 스트롱 리스크가 증가되어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 특히 이제 어그로시블 이전이 스테노틱 이전보다는 어그로시블 이전, 또 베스트 메디컬 트리트먼트에 페일한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텐타티브한 인디케이션이 지금 된다고 할 수 있겠고, 아큐트 어큐시브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현재 표준적인 그러한 치료로 자리 잡고 있는 IVIAT 스트롬볼라이시스가 실패한 환자에 대해서는 셀비지 프로시저로서 시도했을 때 가능성 정도가 인정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포스트 서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이 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스텐트 엔지오플라스틱 이쪽으로 상당히 선호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임볼렉토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는 좀 좋은 쪽에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디컴파이시브 서저는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는 환자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크라이테리아에 맞으면 좀 더 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환자를 모니터링하다가 적극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6시 반쯤에 그 신라 호텔에서 또 만찬이 또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꼭 질문하시고 싶은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병원 한재승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STMC의 바이패스로 얼리 스테이지에 어큐트 페이지에 이제 STMC의 바이패스를 하신 거 5케이스에 들었는데요. 그 사실은 프랙티컬하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가, 환자가 왔을 때는 다른 병원에서 뭐 예를 들면 안티플레이트렛을 예를 들어서 플라믹스 아스피린을 먹고 온다든지 또 헤파리나이제이션을 하고 있다든지, 근데 서전 입장에서는 그 안티플레이트렛이라든지 헤파리나이제이션에 의한 수술 중에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약을 예를 들어서 끊고 또 기다렸다가 수술 들어가게 되면 디지즈 프로그레션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실제로 그 똑같은 현상이 그 아큐트 캐비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 안티프레이트를 먹는 환자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10 내지 15%의 FF 프레시 프로즌 플라즈마랑 프레이틸 컨센트레이트를 주면서 수술을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풀로 안티프레이티즈를 이미 쓰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혈액형에다 신청해 놓고, 그럼 FFP는 비해서 금방 올라옵니다. 그럼 주면서 시작하고, 대개 프레이틸 컨센트는 빨라도 몇 시간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오는 대로 줘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하면서 헤모리지 컨버전이 최근 데이터들이 없는 것들이 아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티스는 이미 카디올로지 캐비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헤파린을 쓰고 있을 때도 그러면
헤파린은 끊으면 거의 그 헤프라이프가 30분 이내인 걸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진행하다 보면 한두 시간 지나면 거의 헤모리지 컴플리케이션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 같은 경우 또 리버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헤파린은 별로 걱정 안 하고, 대려 이제 그 리커런트 스트로크가 굉장히 있거나 이제 프로그레시브 스트로크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조금 지연해서 수술해야 될 경우에는 헤파리니제이션을 했다가 수술하기 한 몇 시간 전에 끊고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연재 발표는 현재 카톨릭 의과대학교 성가병원의 교수 재직 중이신 백민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백민우 교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부천인 성가병원에서 주임 교수도 역임하셨고 또 병원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신경외과 의사로서 아마 최초의 뉴로 인터벤션을 직접 행하시면서 또 그 소사이어티를 또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발전시켜 오신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백민우 교수님께서는 Interventional Treatment for Intracranial Ischemic Disease의 제목으로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백민우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전국 한대희 교수님의 은퇴 기념 심포지움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한대희 교수님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날들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반부에서는 지금 인트라크라니아 아테로스크레로틱 스테노시스에 대해서 엔지오플라스티가 현재 어떤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걸 잠깐 말씀드리고, 후반부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경험 중에서 최근에 그 드럭 일루팅 스텐트를 사용한 그 인트라크라니알 스텐트 엔지오플라스틱 그 서브 그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트라크라니알 스텐팅을 하게 된 거는 아까도 닥터 카터도 언급을 했지만 여기 워시드 스터디에서 보면은 70% 이상의 그 하이 그레이드 스테노시스는 약을 써도 1년에 18%, 2년 후에 25% 정도의 하이 리스크 그레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치료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인트라크라니얼 스텐팅이 고려되기 시작을 해서 한 2000년부터 스프라디각의 리포트가 나오다가 2005년부터는 그 미국에서 윙스판 스텐트가 개발된 이후로 지금 상당히 그 실행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인트라크라니얼 스텐팅을 생각하게 되면 누구든지 염려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스텐트를 톨투슨 인트라크라니얼 베셀에 잘 어울릴 수 있느냐, 트라우마 없이. 그다음에 스텐트 들어가면 트롬보시스는 안 생기느냐. 그다음에 스텐트가 이게 카트하고 달라서 인트라크라니얼 베셀은 퍼포레이터가 중요한 그 아나토믹 특징이 있는데 퍼포레이터는 더 세이프하느냐. 그다음에 리스테노스는 안 생기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걱정과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인트라크라니얼 스텐트에 대해서 싱글 인스티튜트를 제외하고 멀티센터 스터디만 지금 제가 언급을 하면은 2004년도에 실비아 스터디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코로나리 발룬 마운티드 스텐트를 쓴 리포트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윙스판이 나온 이후에 2005년도에 HD 레벨로 FDA 어프로벌 받은 뒤로는 이 숫자가 많이 늘었지만, 현재 이 결과에 대해서 멀티 센터 리포트가 2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US 멀티 센터 익스피리언스 2007년도에 나온 거는 뉴로 서전 그룹이 하는 리포트가 나왔고, 아까 닥터 카터도 보고했던 NIH 레지스트리가 금년 지난달에 뉴럴러지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거를 내용을 보면은 윙스판 스텐트가 나온 이후에 그 테크니컬 석세스 레이트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거의 뭐 98% 정도. 상당히 플렉시블하니까 인트라크라니얼 베셀에 내비게이션 하는 거는 뭐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그 사용하는 그 우리가 그 이펙트를 보면 스트로크 리스크 레이쇼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그 보고를 보면은 윙스판 결과에서도 보면은 이게 10% 내지 14% 정도의 스틸 그 스트로크 리스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비아 스터디에서는 13% 정도로 보고되어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이 스탠트가 올라간 후에 이게 듀러빌리티는 어떠냐, 이게 계속 페이턴트 하느냐, 리스턴스 오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실비아 스터디 그는 37%, 그다음에 윙스판에 대해서도 이 두 그룹 아까 뉴로 레디올로지스트 그룹에서 나온 보고하고 뉴로 서전 그룹에서 나온 보고가 다른데 뉴로 서전들의 보고에서는 35%로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난 그 NIH 레지스트리 그 윙스판 결과의 결론은 뭐냐면은 기술적으로는 그 윙스판을 써보니까 인트라크라니얼 스탠팅이 쉽더라. 그런데 리스테너스 레이트는 아주 높더라, 상당히 높더라. 35%면 상당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이펙트 면에서는 아직 그 메디컬 테라피에 대해서 컴페어 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 앞으로 그 이게 또 유익할지 아닌지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스탠트가 그 에비던스는 지금 좀 기반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 한 경험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카디올로지 사용하는 드럭 일루팅 스텐트를 인트라크라니얼 스텐팅에 사용을 했는데, 이 서그룹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사용을 했고, 현재 그 59명의 환자에서 인트라크라니얼 ICA, MCA, 벌테브라터리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고, 그때 사용한 그 스텐트를 보면은 사이버 스텐트는 코디스 제품이고, 엔데버는 메디트로닉, 리버테는 보스턴 사이언티픽 제품인데, 각자 그 드럭 사용한 드럭은 전부 그 셀 사이클에 작용해서 티슈 프로리퍼레이션을 인히비트하는 약제인데 서로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용한 그 스텐트 사이즈를 보면 직경이 4mm에서부터 가장 작은 게 지금 마켓에서 어벨러블한 게 2.25mm인데 2mm까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드럭 일루팅 스텐트는 메탈 스텐트가 가지고 있는 컨선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우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약제가 심장에서 사용하는 할 때는 지금 베리파이가 됐지만 뉴럴 티슈에 둘러싸여 있는 베슬에서도 가능하느냐, 거기에 대한 그 톡시티에 대한 아직 검증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엔도델리아리제이션이 딜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레이트 트롬보시스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캐디올로지에서 지금 나온 보고들을 보면 아주 레이트 트롬보시스 2년 내지 3년 후에 서든 트롬보시스가 올 수 있는 그런 예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미국 버펄로에 있는 레비가 2004년도에 이 사람 뉴로서전입니다. 드럭 일루팅 스텐트를 사용해 가지고 캐나인에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솔로지컬이 그라우이오시스 인팍션 에너즘 같은 게 생기지 않더라는 보고, 그렇지만 또 딜레이드 엔도델리아이제이션도 없더라. 그렇지만 스무스 마슬 프로리퍼레이션은 딜레이 시키더라는 그런 엑스페리멘트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매뉴얼이고요. 저희가 한 그 드럭 일루팅 스텐트를 머리 인트라크라니얼에 사용한 거는 실은 지금 현재까지 드럭 일루팅 스텐트, 인트라크라니얼 스텐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 50여 개의 이런 리포트가 아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유니크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는 그 석세스 레이트가 95% 정도 됐고, 물론 이 95%라는 게 모든 환자에서 가능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프리 실렉션 하기 때문에 이 환자가 가능하겠다, 내비게이션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실렉션 해서 했는데도 실패한 환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시저 하는 도중에 컴플리케이션을 보면 트럼보 엠볼리즘이 2명이 있었고, 퍼포레이터 임박이 2명이 있었고, 1명은 퍼포레이션이 되는데 그 환자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잘 나왔습니다. 그 환자 중에서 우리가 클리니컬 폴로업을 50명에서 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뉴 스트로크가 왔는데 2명 다 이스케믹 디지스는 아니고 ICH였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오그래피 폴로업을 그 34명에서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오크루전이 3명이 있었고 리스테너스가 1명이 있었습니다. 오크루전이 이게 리스테너스로 온 것인지 아니면 트롬보시스로 온 것인지 저희도 그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두 그룹을 같이 묶어서 보면은 오크루전과 리스테너스 레이트를 보면은 이게 1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퍼포레이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퍼포레이터는 별로 퍼포레이터는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MCA 스테노시스에서 스텐트 한 후에 보면은 오히려 많은 경우에서 이 퍼포레이터가 더 잘 이리게이션이 됩니다. 이거는 프로가 좋아져서 이 메인 페어렌트 아트리 프로가 좋아진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실제로 퍼포레이터에 그 주는 영향은 퍼포레이터가 막힐 수 있는 거는 그 아세로마가 밸론에 익스펜전 되면서 스노우 플라워링 이펙트라고 해서 이게 밀려가지고 퍼포레이터 쪽으로 밀려서 막을 수도 있겠고, 스탠드 스트러트 자체가 오프닝을 제일링하는 이펙트도 있겠는데 이 제일링 이펙트에 대해서는 그 워컬루라는 사람이 개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게 그 다이아메타의 2분의 1 이하만 스트라트로 커버되면은 막히지 않더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나토미컬 사이즈를 보면은 MC에 있는 그 렌티큘러 스트레이터는 라테랄 사이드 200 내지 400 마이크론인데 스탠드 스트러트 사이즈는 위에 하얀 색깔은 메탈, 베어 메탈 예전에 사용하던 그 스탠드 사이즈인데 이게 100 마이크론이 안 되니까 약 2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이 브라운 이게 드럭 일루팅 스탠드인데 그 중에서도 가는 거는 엔데버 같은 거는 91 마이크론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워컬루의 세오리에 의하면은 제일링 돼서 바로 막힐 리스크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 환자가 스텐트 하고 난 후에 디퓨전에서 저희는 스텐트 하고 바로 그날 디퓨전을 전부 찍는데 저 케이스가 퍼포레이터 임박을 보이는 환자이고 이 환자 베실라 아터리에 스텐팅한 후에 아이카가 지금 푸어리 비주얼라이제이션 됩니다. 이게 스노우 플라워링 이펙트로 이런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그룹에서 실제로 그 리스테너스가 얼마나 왔는가에 보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는 리스테너스는 어떤가 보면은 인트라크라니얼 아테로스크로티 디지스에서는 그 베어 메탈 스텐트를 그냥 메탈 스텐트를 쓰는 게 그 실비아 그룹에서 37%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드럭 일루팅 스텐트를 사용한 거에 대한 지금 한 두 보고가 있는데 케이스가 전부 5케이스 이내로 작은 보고고 0 내지 5%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비교로 우리가 심장에서 보면 심장에서 과거에 메탈 스텐트를 쓸 때는 이게 19 내지 30%였는데 현재 드럭 일루팅 스테이지 쓰고 난 이후로는 10% 이하 지금 약 5% 정도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병원에서 한 그 스텐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베어 메탈 스텐트를 썼을 때에 21%였습니다. 그런데
레디올로직 폴로업을 한 게 75명인데 그중에 16명이 왔고, 최근에 드럭 일루팅을 쓴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크루진이 3명, 리스테너스 1명 해서 11%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베어메탈 스텐트를 썼을 때 리스테너스 레이트를 베슬 다이아미터하고 지금 코릴레이션을 봤더니 이 다이아미터가 2.5mm 이하인 경우에는 이 리스텐스 레이트가 월등히 올라갑니다. 2mm 정도 MCA에 넣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4분의 3이 막힌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결과를 보고 이제 스몰 베셀에서는 베어메탈 스텐트는 쓰지 않고 드럭 일루팅 스텐트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은 67세 MCA 스테노시스 반대측이 지금 막혔던 환자입니다. MCA에 지금 스텐트를 조 스텐트라고, 이건 베어 메탈 스텐트입니다. 했는데 6개월 후에 아주 시비어리 스테노시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노시스에 다시 이번에는 드럭 일루팅 스텐트를 넣어서 이미디어트 리설트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 렌티큘러 스트레이트 아터리가 잘 보이지 않던 게 이렇게 프로미넌트가 더 잘 보입니다. 7개월 후에 폴로업 했더니 이 디스탈 파트도 완전히 리모델링이 되고 상당히 인터레스팅합니다. 이게 CT 엔지오로도 폴로업을 하지만 CT 엔지오는 페이턴시 자체는 볼 수 있지만 스테노스 레이트, 레지럴 스테노스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DSA를 지금 가능한 한 폴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라테랄 MCA 스테노시스로 스텐트 한 후에 지금 5개월 폴로업에서 양쪽 다 페이턴시 유지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게 드럭 일루팅 스텐트를 쓴 환자에서 유일한 지금 리스테노스 케이스입니다. 이 MCA 스테노시스 스텐트 한 후에 이미디어트하게 CT 엔지오로도 확인을 했는데 바이라테럴 퍼퓨전이 이퀄라이즈 됐는데 6개월 후에 폴로업에서 시비어 스테노스 있고 퍼퓨전 CT에서도 변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른 데서 나온 리포트나 저희 경험을 보면은 저희 경험에서 드럭 일루팅 스텐트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잘 선택해서 쓰면 하이 석세스 레이트를 이룰 수 있고, 이 드럭 일루팅 스텐트가 베어메탈 스텐트에 비해서 특히 그 작은 다이아미터 2.5 이하 아터리에서는 확실히 리스테노스 레이트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스텐트 테크놀로지나 이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이 디벨롭먼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레브럴 스텐트 엔지오플라스티가 인트라크라니아 아테로스크로틱 디지스, 이 하이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 디지스의 포텐셜한 테라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케이스에서 롱텀 컴패리티브 스터디가 있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미러 교수님 훌륭한 시술로 좋은 결과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쉽습니다만 질문은 개인적으로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마지막 연재 쪽으로 패널 디스커션에 대해서 김달수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케이스를 우리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권옥희 교수님께서 가져 나오셔서 인트라크라니얼 스테노시 디지즈에 대해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또 진행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권옥입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제가 몇 케이스를 준비를 했는데 한 케이스만 하고
패널리스트 선생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강의하신 제 선생님께 의견을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패널리스트가 외국 분이라서 영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Actually, I prepared, as you already seen these cases, I guess, and I prepared 3 cases, but the time is limited, so yeah, I'll present just first case. Okay. I'd like to present these cases on the major focusing on discussion is how to choose and why you choose the specific treatment for the patient with intracranial atherosclerotic disease. 다음 주십시오. Yeah, this 60-year-old male patient had diabetes and hypertension for several years, and this patient had presented with repeated right hemi paralysis and motor dysphagia, despite the patient got have antiplatelet, including aspirin and Plavix medication for 2 years, and the MR shows the diffusion MR shows the high signal lesion at deep white matter at the left frontal lobe. 다음 주십시오. Angiography is demonstrate the moderate degree of the stenosis at the level of distal internal carotid artery, and as you can see there, yes, superior division of M2 is totally occluded. Next. Yeah, here you can see the severe stenosis at the level of distal internal cerebral artery, and the many branches of superior division of M2 is not visualized in this angiogram. Next. And delayed phase, you can see the retrograde retromeningeal collateral from the anterior cerebral arteries, and as you can see here, the ischemic zone, and we can say the ischemic zone is present at the level upper part of Sylvian fissure at the left frontal lobe here. Next. And the SPECT, the perfusion study is showing, this is basal, and Diamond study shows the decreased basal perfusion at the left hemisphere and left frontal area, and Diamond SPECT is showing the decreased vesical reserve. Next. This 3D reconstructing image of the angiogram shows the moderate degree of the stenosis. The degree of the stenosis is approximately 60%. Next. Yeah, in summary, this patient had a recurrent ischemic symptom despite medication, including double antiplatelet, and these studies seems to show the low flow. I mean, hemodynamic mechanism seems to be the key mechanism of the patient, the stroke of this patient. So, the first question is what could be the proper and relevant treatment for this patient? First, let me ask Carter. Well, it appears that these symptoms are relatively acute. The DWI on the MRI looks fairly fresh. So one issue of management is what to do at that moment. Certainly in our center, this patient would be admitted typically to our ICU. And given that, not certainly about the exact timing of these studies, but nonetheless, if we were concerned about low flow as we are here, we would probably have this patient maintained with either normal or slightly hypertensive blood pressure management in the ICU to try to ascertain what effect this is having, if any, on his symptoms, or if there are already fixed deficits. I didn't see quite, but did you feel like the A1 was also stenotic at the ICU bifurcation? No. Just MCA. Yeah. So. Stenosis is present at distal eye shape. The superior division of M2 is completely occluded. Yeah. So in this particular situation, as we heard actually nicely from one of our speakers, etiology is key. Whether this is truly low flow or whether or not there's an artery-to-artery embolus in terms of mechanism, and it looks like there is accumulated data here that this is a flow problem, and
hence the medical management issues. He's been on double agents. One acute question is whether you try to do something more than that at this time, heparinization or not. Probably in our center we would, in the immediate period, consider adding that as well. So you are suggesting just the medical treatment, increasing the seroperfusion during the active period? In the acute phase, yeah. And then, How about the late period? After 1 week or 2 weeks? Yeah, I think actually in this situation you're now faced where you have two potential flow augmenting therapies. One would be consideration of angioplasty versus bypass. And really, in terms of medical evidence for either of those two, this is kind of falling back into the issue of experience and expertise, which is something that you at your center feel most comfortable with, and I think either is a reasonable consideration. Okay, anyway, you don't think we have a strong evidence to support choose either treatment, bypass or stenting. Still, we don't have evidence, so you recommend the medical management and the ICU care. In the acute phase, certainly if he was managed over a period of several days, symptoms stabilized, and no further problems, I think at that point you actually have a reasonable option to consider. If the medical management, though, is really truly felt to be recurrent symptoms, then I think flow augmentation is very reasonable. And in our center, if this patient had presented, we would strongly consider endovascular therapy. And if that was insufficient or faced with recurrent stenosis or recurrent symptoms, we'd consider bypass therapy. I think this case, hemodynamic ischemia is basic mechanism of symptom. So we choose bypass surgery. Bypass surgery means STA, MC anastomosis in the territory of upper trunk, M2 trunk. Of course, in the acute phase, we have to do medication, maximize medication. After acute phase, in chronic phase, we choose bypass surgery. Because angiogram and DSA and flow study aspect all indicates reduction of the flow into territory of M2. So in diamond study, flow, I think the reserve capacity is very low in this case. So I think a good candidate for STMC anastomosis. Although the territory territory is very narrow, just M2 trunk territory, so very narrow compared to with usual case. But I think bypass is better. Then how about the timing of the bypass surgery? Dr. Carter recommended the medical treatment for the active period. I don't know what exactly how long, but Usually, we would at least try to do this over a period of several days, the medical therapy, and then evaluate the certain symptoms. So if the patient was having recurrent symptoms every time we normalize the blood pressure, the patient is going to get a bypass right then in the acute inpatient admission. And probably for the most part, our feeling would be to be early on that after a few days of stabilization. okay, so after early period as soon as possible, right? We wait 2 or 3 weeks at least with continuing maximal medication. After 2 or 3 weeks, we evaluate several blood flow gain, and then we finally determine the bypass surgery. Is there any other comment or question from the audience? Well,
I'm wondering whether just according to the blood flow study, we can make the decision for the surgical intervention. Because in some case, we saw a very bad blood flow. However, the patient responds very well to the medication. So in our institution, usually we will try to do the cerebrovascular reactivity. According to that data, we made a decision. If the initial flow was low, but then after the diagnosis challenge, the patient has a good response, probably we'll try to stay on medical treatment. Yeah, still we don't have the interventional option, so let me ask to Dr. Beck. I'm not quite sure this is really hemodynamic. In fact, I think it can be embolic also. And another thing that in this particular patient, I watched the internal carotid artery, the carotid siphon. Is very favorable to navigate the stents. So if unless this patient have risks in doing any treatment like interventions, why not think about first to open the stenotic vessel and prevent the formation of embolisms. That's my opinion. You mean stenting? Stenting for the stenotic vessel? Yeah. So do you think if the mechanism of this stroke is embolic, we have to go to different policy? Of course, if the in case of embolic infarct, it's very important to prevent the formation of further thrombosis, the cause of embolism. Because the thrombosis is made by a very slow flow, post-stenotic very slow flow. So it's important to augment the flow. I think in this particular case, if we do the anastomosis, the stenotic segment could be closed earlier than the natural close. So you think basically the stenting of the intracranial vessel has an efficacy in terms of reducing the embolic risk? Right. You have any? One query I would have is are you just talking about stenting then more proximally? You were concerned about the cavernous carotid. I mean, in terms of that lesion, it did not look particularly ulcerated to me or anything like that. So I would be less concerned about an embolic phenomenon. About what if the mechanism is embolic? Stenting could be the better option than bypass. That vessel for stenting did not look particularly favorable to me. I'm not sure if that's an easily navigable vessel for a stent, and I'm not particularly convinced that would be the way to go. How about Dr. Hashimoto? You have? Yes, I treat this patient in the acute stage under the very intensive medical control, and cause of this lesion or the symptoms is caused by the hemodynamic, and stenosis of carotid artery is not so prominent. So this is not the cause of these symptoms or the event. So after 2 or 3 weeks of the intensive
intensive medical treatment, I examine the patient once again of the CBF1, and if the blood flow is compromised, even after the intensive medical treatment, I will do the bypass surgery, STA, MCA, anastomosis. So you don't think the moderate degree of the ICA stenosis is not crucial, yeah, for this patient? Okay. Yeah, I have questions. If the anastomosis is being done, so what recipient would you choose? Already this patient, the upper trunk is occluded. Yes, the M2 is occluded, but as you can see here, this MRI, the cortex supplied by this artery is patent. That means that there is a reflux from the anterocerebral artery or other left meningeal anastomosis. So that I'm sure that the cortical artery is patent. So these are the candidates for the recipient artery. So you see the infarction is subcortical. So at least now cerebral cortex is preserved. So we can choose the best cortical vessel from in the territory of upper trunk. Okay, actually, to be honest, I chose the balloon angioplasty for the stenotic internal cerebral artery. It was performed just several weeks ago, so I don't have the long-term effect of the angioplasty. But yeah, can I next slide, please? Yeah, because I decided this procedure because this procedure has the least risk for the patient. So I expected I can follow up this patient, including the MRI and the angiogram and the perfusion study, and I can see what whether the patient could improve or not. So then I can choose another option. So. And I guess this balloon angioplasty has the least risk for the patient. Next. And yeah, this is the final angiogram. Next. Next. Actually, this is the second case, but we have time. No time. Yeah, I have to wrap up. Yeah.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세션에 그 발표해 주신 세 분의 연자하고 또 참여해 주신 오디언스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충분한 시간이라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마치고 마지막으로 주임 교수이신 김동희 교수님께서 클로징 리마크를 간단히 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우리 한 교수님 정년 퇴임을 맞이해서 준비도 많이 했고 해서 노력은 했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한대 교수님 그 정년 퇴임 자리에 혹시 흠이 안 됐나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업데이트가 91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로 18회째입니다. 근데 업데이트를 우리 한대 교수님께서 처음 만드셨는데 이제 18년 지나서 정년 퇴임을 이걸로 통해서 이렇게 기념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감개무량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뭐 클리니컬 안 베이식 그 사이언스에서의 어떤 커런트 스테이터스도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쭉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신경외과 의사가 우리 앞으로 신경외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보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많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한대 교수님 그 정년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뱅킷에 초청 받으신 분들은 차를 혹시 차량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밖에 바로 이 위층에 2층 러비 앞에 저희 대학교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타셔서 슈라호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